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질문 중에 추가로 대표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대 초반인데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까요? 대표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대 초반의 특징은 뭘까요? 60대에 비해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은 이 많이 남아 있는 시간을 어떻게 다른 가치로 크게 만들어낼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간을 다른 가치로 크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 분들에게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투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적 자산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높이고 자신의 친구 관계를 높이고 자기의 건강을 좋게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산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처럼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대 초반에 자기의 인적 자산의 가치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투자에 대해서 가치를 튼튼히 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이 한 20년 정도 흐르면은 이때 투자해 놓았던 것이 큰 가치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 20대 초반은 절대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이고, 그 투자는 인적 자산, 나에 대한 투자와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이 투자가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이렇게 균형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어릴 적부터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 이게 들은 한 1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뇌리에 아주 깊이 남아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서 학부를 다닐 때 자기 친구 통장을 보니까 돈이 한 10만 달러 정도가 들어 있더랍니다. 한 1억 원 정도 들어있는 셈이죠.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했더만은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가 생일 때마다 생일 축하금으로 IBM 주식을 사주었다고 그럽니다. 그 주식을 사준 게 이제 차곡차곡 모여서 이제 가격이 올라서 10만 달러를 이루게 됐는데요. 이 친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IBM 주식을 보다 보니까 재무나 회계에 아주 밝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느냐,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무 지식 혹은 회계 지식이 이렇게 아주 높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 통장을 만들어서 미성년자 어릴 때부터 받는 용돈이라든지 그런 작은 돈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작은 돈을 차곡차곡 투자를 하게 만들면은 그 자녀가 나중에 결혼할 때나 그때쯤 돼서 아주 그 가치가 크게 되어서 자녀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자산에 한국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해외 주식형 펀드로만 구성하는 것이 맞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많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의 한국 주식형 펀드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일본과 대만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90년 초에 주가지수가 정점을 이룬 후에 한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주가지수가 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만도 동일하게 90년 초에 주가가 정점을 치고 30년 지난 지금도 큰 박스권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 그리고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강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대만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장기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고 나면은 선진국도 그렇고 한동안 기간 동안은 이게 정체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만 집중을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만일 추천을 드린다면은 해외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국 주식형 펀드도 지수에 종합 지수에 투자하시지 말고 어떤 섹터나 테마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지수를 하면은 대만이나 일본처럼 그냥 30년 동안에 계속 횡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섹터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주식형 펀드에 일단 해외 주식 펀드가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해외 주식형 펀드를 하시고요. 그다음 한국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종합 주가 지수보다는 섹터나 테마를 가진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최근에 이제 BBIG, 뭐 BB기라고 그러는데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하는 이런 쪽 테마나 섹터에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소득을 위해 부동산보다 금융상품 투자가 더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도 평생 소득에 아주 좋은 자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나이가 들면은 주로 임대소득을 받아서 노후를 많이 보내죠.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도 부동산이 노후에 상당히 좋은 평생소득을 낳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동산 한 건물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자산을 부동산에 하나 더, 자기의 집 위에 부동산을 하나 더 투자하고 나면은 그 외에 여유의 노후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 투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집도 부동산, 그 다음에 노후 자산을 위해서 임대를 받는 것도 부동산, 자기의 노후 전 재산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 투자되어 있는 것은 절대 옳지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의 단점은 뭐냐면은 부동산은 떼어내서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당장 필요한데,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 집에 방 하나를 떼어내서 판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이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팔 수가 있지만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을 때는 잘 팔리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또 매물을 내어놔도 매물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노후에는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뚝 떨어지면은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많은 부분을 노후 자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분산하지 못하고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니까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이렇게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나의 노후의 목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상당 부분 투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상품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리츠라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류센터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도 가능하고 유동성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소득을 얻고 싶다 그런다면은 큰 하나의 부동산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 몰빵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간접 투자를 통해서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높게 유지하는 것, 이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은 장기 상품이라 관리하기 힘들어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은 진짜 장기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20년 혹시 이럴까 생각하지만은 연금은 50년 이상을 관리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취직을 하고 퇴직할 때까지도 한 3, 40년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퇴직하고 나서 또 죽을 때까지 또 IRP라는 이런 연금 계좌에 넣고 또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은 정말 장기, 초장기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럴 때 펀드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용사도 바꿔야 되고 자산 배분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개인이 이 모두를 적절한 때에 관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관리할 어떤 부지런한 열정도 있으면 되는데, 이때 또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나 열정이 없다면은 자동 관리하게 두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TDF 해가지고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가 펀드 하나에 자기의 연금 자산을 넣어두면은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을 다 운용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TDF라는 것이 있고요. 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 랩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내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기가 좀 곤란하면은 DC형에 무슨 펀드를 넣을지 이런 게 곤란하면은 퇴직연금 랩에 넣어두면은 증권사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자동으로 운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자산 관리를, 자산 배분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자산 배분 해주는 것, 그 한 시점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자동으로 자산해주는 방법, 이 방법을 좀 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답변이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미나의 톰은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